네, 이번 시간에는 중증 피부 유해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evere Cutaneous Adverse Reaction의 첫 자를 따서 스카라고 보통 약자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스카라는 것은 이 피부에 생기는 부작용인데, 근데 이것이 굉장히 좀 심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스카로 따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스티븐 존슨 TN처럼 수포가 생기는 형태, 그리고 드레스처럼 발진이 생기면서 장기를 침범하는 형태, 그리고 에이잽이라고 그래가지고 백혈구가 모여서 농포를 형성하는 형태, 그리고 Generalized Bullous Fixed Drug Eruption이라고 고정 약진인데 전신에 수포가 생긴 형태, 이렇게 네 가지를 포함을 하는데, 주로 오늘은 스티븐 존슨 TN 드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존슨 TN 같은 경우에는 이런 면역학적인 반응이 주로 표피를 침범을 해서 표피가 수포화돼서 벗겨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특정 약물에 의해서 사이토톡식 T셀이 만들어지고, 이 사이토톡식 T셀에 의해서 피부가 이제 공격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고요. 드레스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약물에 의해서 인터루킨 5 같이 호상구를 증가시키는 Th2 셀들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호상구 염증이 과도하게 생기면서 전신의 발진과 장기 부전을 가져오는 질환입니다. 저희가 약물 부작용을 타입 A, 약에 의한 반응, 타입 B, 약에 대한 환자의 특이적인 반응, 이렇게 나누었었습니다. 근데 이 타입 B를 요즘에는 알레르기성 반응이냐, 아니면 PI 반응이냐, 수도 엘러지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고, 이런 엘러직 임뮨 리액션이라는 거는 이제 1960년대부터 가설로 세웠던 약이 우리 몸에 있는 단백질과 결합을 해서 새로운 니오 엔티젠으로 작용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킨다는 것이고요. 수도 엘러지라는 것은 이 약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효소라든지 어떤 특정 부위에 작용을 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메스셀이 활성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브래디킨이 증가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나타나서 나타나는 임상 양상이 일반적인 알레르기와 비슷한 경우를 수도 엘러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PI 컨셉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Pharmacological Interaction with Immune Receptor, 약이 면역 수용체에 가서 작용을 해서 결국은 면역 반응을 촉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반쪽짜리 면역 반응인데요. 엘러직 이뮨 리액션 같은 경우에는 이 새로운 약물과 단백질의 결합체를 엔티젠으로 인식을 하고 프로세싱을 하고 T셀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항체도 만들어지고 메모리 T셀도 만들어진 데 반해서 이런 PI 컨셉은 약이 엔티젠 프리젠팅 셀과 T셀에 가서 직접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T셀만 활성화가 됩니다. 근데 특히 오늘 말씀드린 중증 피부의 반응, 스티븐 존슨 TN, 드레스 같은 경우에 이런 PI 컨셉에 아주 부합한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면역 반응과는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다시 그림으로 설명드리자면 합텐 컨셉 같은 경우에는 약이 어떤 단백질, 우리 몸에 돌아다니는 단백질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물질이다, 이렇게 인식을 해서 엔티젠 프리젠팅 셀이 이걸 프로세싱 해가지고 T셀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알레르기 면역 반응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되는데, PI 컨셉, Pharmacological Interaction with Immune Receptor 같은 경우에는 약이 이뮨 리셉터에 가서 직접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래서 엔티젠 프리젠팅 셀이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사이에 끼어서 T셀을 바로 액티베이션 시키기 때문에 IgE의 맥에 의해서 생기는 아나필락시스라든지 이런 반응은 생기지 않고요. T셀이 활성화되고 그런 과도하게 활성화된 T셀에 의해서 발진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PI 컨셉도 여기 보시면 2번, 3번 두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 약이 T셀 리셉터와 HL의 몰리큘 사이에 들어가서 이 반응을 매개를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고, 우리 모든 몸의 세포들은 우리 몸 자체의 셀프 엔티젠을 프레젠테이션 하게 됩니다. 근데 얘네들을 보게 되면 위의 그림과 다르게 이런 HL의 몰리큘이 한 귀퉁이에 이제 엉덩이를 들이밀게 돼서 원래 있던 셀프 프로틴이 옆으로 삐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T셀에서 봤을 때는 원래 이게 없었다면 너는 내 몸의 세포구나 하고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 이 T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 보는 물질이고 이게 바이러스에 감염됐나? 셀프 펩타이드가 이상하게 됐네라고 인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T셀이 액티베이션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HLA의 몰리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HLA를 가진 사람들이 특정 약물에 의한 중증 반응에 더 위험함을 이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HLA B5801이 있는 사람들은 알로피놀 중증 피부 유해 반응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2004년에 대만에서 보고를 했을 때 대만에서 알로피놀을 쓰고 스티븐 존슨이 생긴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100% HLA B5801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HLA B5801이 알로피놀에 의한 중증 피부 유해 반응 환자에서 92%에서 양성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은 알로피놀을 먹으면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겠다 이런 것을 확인을 해가지고 현재는 알로피놀 쓰기 전에 HLA B5801 검사를 하는 것은 보험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카바마제핀 같은 것도 굉장히 스티븐 존슨 TN이나 드레스가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는데 카바마제핀을 먹고 스티븐 존슨 TN이 생긴 사람들 중에서는 HLA B1502의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카바마제핀을 쓰고 드레스가 생긴 경우에는 HLA A3101의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인자가 상당히 중요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바이러스 감염 자체가 이런 중증 약물 유해 반응하고 관련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보통 약은 항원성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면역 반응을 쉽게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이러스가 감염이 된 상태에서는 바이러스에서 이뮨 액티베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감염이 됐을 때 특정 약이 들어가게 되면 활성화된 면역계에 무임승차를 하게 돼서 약에 대한 반응도 더 잘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뒤에서 드레스 신드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드레스 신드롬이 생겼을 때 T셀이 액티베이션 돼서 간이라든지 피부라든지 이런 쪽에 나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면역 반응이 생기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몸에 잠복해 있던 바이러스가 리액티베이션 되게 되고 이런 리액티베이션 된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 몸에서 T셀이 레이턴트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면역 반응을 보이게 되면서 원인이 됐던 약을 다 끊고 나서도 이후에 면역계가 불균형이 생기면서 바이러스 리액티베이션이 되게 되면 더 이상 약이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피부 과민 반응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스티븐 존슨 신드롬 톡식 앱더만 네크로시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스티븐 존슨 신드롬 톡식 앱더만 네크로시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질환인데 침범 범위가 10% 미만이면 스티븐 존슨, 30% 이상이면 TN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질환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려면 이 이름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톡식 에피더멀 네크롤리시스, 아주 독성으로 에피더미스가 괴사가 되어버리는 그런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 질환은 그 에피더미스가 베이잘 레이어하고 붙어있는 부분이 부착 부위가 다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스킨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고요. 이 에피더미스와 함께 뮤코자도 침범을 받게 돼서 반드시 에피더미스와 뮤코자 침범이 둘 다 있어야지 이 질환으로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에리세마 멀티폼의 메이저라는 EMM이라는 질환하고 스티븐 존슨하고 상당히 유사하기 때문에 EMM에서 스티븐 존슨이 되고 이것이 점점 범위가 넓어진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EMM은 대부분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 경우가 더 많고 이것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구분을 하고 있고요. 스티븐 존슨 같은 경우에는 한 30% 정도가 감염에 의해서 생길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보통 감염에 의해서 생긴 경우에는 TN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임상에서 환자들을 볼 때 환자분들의 피부 병변에 대해서 구분을 하면 진단하기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타겟 사인, 타겟토이드 리전, 관역량 병변 이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타겟 리전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중간에 피부가 괴사가 돼서 이렇게 수포로 떨어지기 때문에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바깥쪽으로 정상적인 피부가 있다가 그 바깥쪽으로 다시 한번 피부에 증상이 나타나는 삼중고리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으면 3개 이상이 되게 되면 타겟 사인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소견이 보였을 경우에는 스티븐 존슨이 아니라 에리세마 멀티폼의 메이저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삼중 링은 아니다 하더라도 중간 부위가 볼록하게 조금 올라와 있는 레이즈드 타입의 에이티피컬 타겟을 보일 경우에는 이것도 EMM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두 개의 이중고리를 보이면서 중간이 평평한 경우에는 스티븐 존슨 쪽 계열일 가능성을 더 많이 시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링 모양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포가 이런 매큐라고 같이 있을 경우에는 스티븐 존슨 소견을 시사합니다. 물론 TN인 경우에는 이런 수포가 있을 수도 있고 점이나 수포 없이 아주 광범위하게 피부가 벗겨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점이 없더라 하더라도 TN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이 스티븐 존슨 TN의 패솔로지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피부와 점막이 이 종이장처럼 벗겨지는 형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피부 레이어 중에서 보시면 이런 에피더미스는 스트라툼 베이잘레 바로 위쪽에 스트라툼 스피노즘이 있는데 이 사이가 쪼개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히스톨로지에서 이 부분이 갈라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눈으로 봤을 때 피부가 벗겨진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히스톨로지에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이 부위가 아니라 이 위쪽 부위일 수도 있기 때문에 히스톨로지를 보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이유는 사이토톡식 T셀에 의해서 그랜자인 B라든지 펄포린, 그래뉼라이신 같은 이런 녹이는 물질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런 스트라툼 베이잘레 위쪽에 있는 스트라툼 스피노즘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껍데기가 벗겨지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사실 이 위쪽에 있는 그 에피더미스 부분은 사실은 정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수포가 생긴 바로 옆쪽에 보시면 정상으로 보이는 피부가 있을 때 그 피부에 손가락을 힘을 줘서 살짝 밀게 되면 이미 아래쪽이 다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박리가 됩니다. 마치 여름에 잘 익은 황도 복숭아를 살짝 밀면 벗겨지는 것처럼 이미 아래쪽에 분리가 되어 있지만 위쪽은 정상인 상태, 그런 것을 니콜스키 사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임상 양상에 대해서 시기별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스티븐 존슨 시작됐음을 인지하는 경우는 이 어큐트 페이즈가 시작돼서 피부나 점막에 침범이 있을 때입니다. 그 전에는 의사라 할지라도 알기가 힘든데요. 이제 문제는 이 프로드로말 페이즈가 굉장히 비특이적인 증상, 열이 나고 피곤하고 눈이 뻑뻑하고 삼키기가 조금 이상하고 목이 조금 뜨끔뜨끔하다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게 누가 보더라도 감기 몸살 증상이기 때문에 구분이 전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시기에 감기 몸살 약을 드시게 되고 그 다음에 병원을 방문하시기 때문에 약도 먹었고 뭐 열도 나고 다 뒤섞여서 대부분의 경우에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스티븐 존슨 TN을 보통 생각하지 못합니다. 프로드로말 페이즈가 1에서 3일 정도, 그리고 어큐트 페이즈가 증상이 생겨서 한 1, 2주 좀 지속이 되고 나서 약을 아주 초기에 끊었을 경우에는 이후에 한 달여에 걸쳐서 상피가 재생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약을 복용한 기간이 오래되거나 약을 초기에 끊었다 하더라도 설사 증상 생기고 첫날 끊었다 하더라도 면역 반응이 계속 지속되어서 사망하는 경우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피부 증상은 이렇게 보시면 발적이 생기긴 하는데 약간 어두운 색깔입니다. 왜냐하면 밑에서 이미 피부가 괴사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발진보다 약간 어두운 색깔이 되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이제 그 피부가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점막 침범이 있기 때문에 스티븐 존슨 TN이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환자의 눈과 입술을 꼭 보셔야 됩니다. 입은 거의 100% 침범을 하고 점막이 벗겨지면서 출혈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입술에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입술이 패이고 피딱지가 앉게 됩니다. 그리고 눈 침범은 약 80%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눈에 이제 충혈이 있는지 보시고 눈이 의심이 되면 반드시 안과 의뢰를 하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 질환이 호전되고 나서라도 시력 상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안과에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밖에 이제 생식기나 비뇨기계 쪽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통 큰 이유가 없으면 폴릭 카테터를 꼽지 말라고 알고 있지만 이런 그 유리스라 쪽에 침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폴릭 카테터를 꼽지 않으면 그게 다 들러붙어 가지고 요도 협착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요도관이라든지 또 산부인과 진료 후에 그 질 협착이나 이런 것이 생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스티븐 존슨 TN은 피부 쪽으로 침범을 해서 내부 장기를 침범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 뿐이지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혈구가 증가하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질환이 진행되다 보면 출혈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헤모글로빈도 떨어지고
호상구도 심한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혈액학적 검사 소견만으로는 진단을 할 수가 없지만 드레스하고 믹스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스티븐 존슨 TN으로 시작했지만 혈액 검사 수치에서 호상구 증가가 굉장히 두드러진다든지 할 경우에는 드레스로 이행되는 것도 고려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별 진단을 할 때 우리가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약을 먹었는가 하는 부분, 그리고 굉장히 특징적인 피부와 점막이 벗겨지는 증상,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이런 피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환자가 전반적으로 좀 컨디션이 나빠집니다. 전신적으로 열도 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먼저 고려를 해 보실 수가 있는데, 단 스티븐 존슨 같은 경우에 30%는 약이 아니라 인펙션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약이 없는 경우에도 진단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감별해야 될 질환으로는 엘사마 멀티폼이라든지 스타필로코칼 스콜디드 스킨 신드롬 같은 것도 감별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보통 연령대가 좀 다르게 되겠고요. 제너럴라이즈 뷰러스 픽스 드럭 이럽션 같은 경우에는 점막 침범이 좀 두드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점막 침범이 없고 피부가 벗겨진 경우에는 GBFD를 의심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펜피고스나 펜피고이드 같은 질환들도 수포가 생기고 벗겨지는데 반점이 보통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스티븐 존슨 TN과 구별이 됩니다. 원인 약으로는 알로프리놀 그리고 카바마제핀이 단여 우리나라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약이 되겠고요. 이런 양상은 아시아나 유럽, 미국 쪽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밖의 약들은 나라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는데요. 보통 항생제, 그리고 항정관제 중에서 라모트리진, 그리고 HIV 치료제인 네비라핀, 그리고 엔세이드 중에서 옥시캄 엔세이드 같은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보통 약을 투여하고 4일 정도 지나서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한 달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정도에서 생기지만 제가 봤던 환자 중에는 약을 투여하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피부가 벗겨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을 수도 있고 반대로 조금 긴 경우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감염인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마이코플라즈마 뉴모니아라든지 CMV 인펙션 이후에도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인약을 빨리 중단을 하는 겁니다. 원인약을 오래 투여하면 할수록 유병기간이 더 길어지게 되어 있고 특히 피부가 벗겨지기 때문에 감염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벗겨진 피부로 많은 그 수분과 영양소, 일렉트로라이트가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부 베리어가 깨진 것에 대해서 그 화상의 준에서 치료하는 한편 내과적으로 일렉트로라이트와 뉴트리션 서포트가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눈 침범을 할 경우에는 실명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안과의 진료를 의뢰를 해서 눈에 침범 소견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암니오틱 멤브레인을 어태치 시켜가지고 보호해 주는 것을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감염이 없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피부가 벗겨지면 감염이 필연적이고 의사들이 막아줘야 될 부분은 감염에서 끝나도록 하는 것. 감염이 세프틱 샥으로 가게 되면 사망률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경우에 처음에 원인 약이 항생제 계열일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알레르기 내과하고 상의해서 항생제를 선택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이제 어떤 염증성 질환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투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피부가 벗겨져서 감염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고용량의 스테로이드 쓸 경우에 폐혈증을 오히려 더 촉발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어서 스티븐 존슨 TN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이상 쓰지 마라 라고 권고가 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다른 뾰족한 치료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환자의 피부가 계속 진행할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한 달 이상 써본 경험이 있는데요. 뭐 원칙만 좀 어느 정도 숙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 IVIG 같은 이제 고가의 약을 스티븐 존슨의 인디케이션이 있기 때문에 써볼 수는 있으나 아직 전 세계적으로 IVIG가 효과가 있다 이런 결과가 RCT로 증명된 바는 없습니다. 드물게 생기기도 하기 때문에 RCT를 하기 어렵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결과는 없는데 일단 감염에 대해서 좀 도와줄 것이고 TNF에서 에팝토시스가 오는 부분을 RB 글로불린 좀 막아줄 거라는 그런 희망도 있습니다. 그 밖에는 사이클로스포린이라든지 TNF 알파 블로커 같은 것들이 이제 써볼 수는 있지만 아직 교과서적인 치료 권고 안에 들어와 있진 않고 특히 이제 TNF 알파 블로커 같은 경우에는
허가 초과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치료에 쓰시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드레스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레스는 Drug Reaction with Eosinophil Systemic Symptom의 약자로 과거에는 약발진이 생기면서 호상구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전신 증상이 생기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후에 케이스가 쌓이다 보니까 발진이 저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드럭 래시 대신에 드럭 리액션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요. 일본 그룹에서는 드럭 인듀스드 하이퍼센시티브 신드롬으로 이제 부르고 있는데 일본 그룹에서는 이 증상이 발생한 데 있어서 레이턴트 바이러스 리액티베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진단 기준에도 초반에 올라갈 수 있는 레이턴트 바이러스인 HHV6의 리액티베이션을 기준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스티븐 존슨 TN과 차이점은 스티븐 존슨 TN은 주로 에피더미스의 디태치가 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치면 이것은 피부의 발진과 함께 내부장기 침범, 전신 증상이 좀 더 두드러지는 양상입니다. 그래서 피부 발진과 함께 혈액학적 이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호상구 증가가 이제 두드러지고요. 그리고 림프노드가 커지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가끔씩은 이런 환자분들이 혈액내과로 림포마로 오인돼서 입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부 장기, 간이나 신장이 이상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들은 바이옵시를 해보면 호상구 침륜에 의해서 나타난 2차적인 증상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이 드레스가 굉장히 진단이 어려운 편인데 왜냐하면 약을 투여하고 나서 한참 지나서 생깁니다. 짧게는 2주, 길게는 2-3달 지나서 생기기도 하고요. 저는 한 6개월 지나서 생긴 케이스도 드문 케이스도 봤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의사들이 약과의 연관성을 간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 바이러스 말씀도 드렸었는데 약을 중단했다 하더라도 이제 스테로이드 치료하면 좋아지다가 스테로이드 줄이면 자꾸 나빠지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몇 년 동안 익스폴리에이티브 더마타이티스가 돼서 끝이 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굉장히 오랜 경과를 보인다는 것 그리고 스티븐 존슨 TN과는 다르게 휴먼 헐피스 바이러스 재활성화가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패솔로지 보시면 아까 그 스티븐 존슨 TN에서는 에피더미스가 떨어지는 부분을 이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 사진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런 인플라메이션이 에피더미스 쪽뿐만 아니라 더미스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런 염증 반응들이 꼭 피부뿐만 아니라 간이나 신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이런 드레스와 관련된 바이럴 리액티베이션 이런 것들이 보고된 것들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약제별로 조금씩 보고가 다릅니다만 HHV6, HHV7, CMV, EBV 이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모두 휴먼 헐피스 바이러스 계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 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그 잠복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데 약으로 인해서 면역 균형이 무너지면서 이런 헐피스 바이러스 계열들이 리액티베이션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면역 반응이 장기간 이상 소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임상 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븐 존슨하고 유사하게 처음에는 감기 몸살 증상이 시작됩니다. 38에서 40도 정도의 고열이 나면서 아주 피로한 증상이 생기다가 피부에 약발진 양상으로 마큘러 페플러 이럽션이 생깁니다. 근데 이런 마큘러 페플러 이럽션은 특징적으로 매우 가렵고요. 그리고 발진들이 뭉쳐지게 되면 온몸이 시뻘겋게 되는 홍피증 형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발진하고 차이점은 우리가 이런 발진을 봤을 때 굉장히 범위가 넓고 중증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범위가 넓으면 반드시 드레스 증후군을 감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장기 침범을 확인하는 순간 드레스의 가능성이 매우 올라가게 되는데 간과 신장 침범이 제일 많은데 한 8대2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 수치가 50, 60 이 정도가 아니라 정상의 2배 이상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간 수치 말고 신장 수치가 올라가는 건 다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신장 기능이 나빴던 분 그리고 신장 기능이 나쁘면서 알로프리놀을 쓰는 경우 이런 경우에 좀 더 특징적으로 신기능 이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드물게는 폐라든지 다른 판크레아스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침범할 수 있지만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임상 경과를 보이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상 소견들이 한꺼번에 나타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피부 발진이 나타나기 전에 전신 증상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림프노드도 만져지기 때문에 내가 뭔가 최근에 뭔가 조금 이렇게 어디 감염이 걸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림프 아데노패시를 제외하고 처음 나타난 증상은 발열입니다. 발열이 있다가 며칠 지나서 피부 발진 생기고, 이때까지만 해도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그 진단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발진에 뒤이어서 호상구 증가와 간 기능 이상 소견이 생기면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바이러스 리액티베이션이 시작되고, 바이러스 리액티베이션은 HHV6, EBV, CMV 순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시기별로 나타나는 임상 양상과 랩 이상 소견이 다르기 때문에 초기에는 단순 약발진을 생각하고, 일반적인 약발진은 약을 투약하고 4일에서 11일 사이에 많이 생기기 때문에 최근에 썼던 약들을 중단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만, 조금이라도 이런 드레스 증후군이 의심된다면 최소 2주, 그리고 길게는 한 2-3달 사이에 시작했던 약들을 다 리뷰하시고, 그 중에서 이런 드레스를 일으킬 만한 약으로 보고가 됐던 약들은 다 중단을 하셔야 됩니다. 진단은 뭐 이런 그 스코어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나고 발진이 있으면서 호상구 증가하면서 간이나 신장 수치 이상한 그것만 어느 정도 맞추셔도 진단은 대략적으로 할 수 있는데,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유럽의 이제 레지스카라고 스카 레지스를 제안한 이런 항목들을 맞춰보거나, 아니면 일본에서 제이스카 그룹에서 이제 제안하는 바는 앞에하고 대부분 유사한데요. 발진이 있고, 그 다음에 약을 끊어도 증상이 지속되면서 열이 나고 간 기능 이상 소견이 있으면서 혈액 학적 이상 소견, 특히 호상구 증가, 그리고 림프노드가 커지고 HHV6 리액티베이션 되는 이런 진단 기준에서 5개 이상 만족을 하게 되면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초기에는 발진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약발진하고 감별을 하셔야 되는데, 약발진 환자들보다 조금 현저하게 환자들이 좀 중해 보이는 그런 양상이 있고, 환자들이 전신 반응이 생겼기 때문에 일단 좀 기운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전신 증상과 랩 소견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고, 스티븐 존슨 TN과는 이제 왜 감별이 필요하냐 하면, 과거에는 이것이 그 스펙트럼의 양극단에 있는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스티븐 존슨 TN과 드레스가 같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래쪽에 보시면 코저티브 에이전트가 앞서 말씀드렸던 스티븐 존슨 TN 약들과 상당 부분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요새 이제 내과학 교과서 해리슨에는 DIHSTN이라는 그 진단명도 있는데, 이 두 개의 질환이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처음에 응급실에 왔을 땐 스티븐 존슨이었는데 입원하니까 드레스가 되는 경우라든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서 이 두 질환이 상당 부분 같은 병인 기전을 공유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역시 이제 원인약을 중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스티븐 존슨 TN에 비해서는 피부가 엉망이긴 하지만 피부가 완전히 이제 벗겨지는 것은 아니라서 sepsis의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호상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제 중에서 호상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는 약이 스테로이드입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kg당 0.5에서 2.0mg으로 사용을 하는데, 문제는 스테로이드 쓰다가 줄이게 되면 겨우 잡혀있던 면역 평형이 깨지면서 굉장히 심한 리바운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한번 쓰게 되면 일부 환자한테서는 바로 끊지를 못하고 한두 달에 걸쳐서 서서히 끊어야 되는데, 이때의 문제점은 이 질환에서 그 잠복 바이러스 재활성화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장기 사용으로 인해서 이런 잠복 바이러스 재활성화가 더 활개를 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줄이기 위해서 사이클로스포린이나 IVIG, 그리고 바이러스가 리액티베이션 된 경우에는 엔티바이럴 트리트먼트를 해볼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표준 치료가 마련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러면 우리가 스테로이드 없이 이런 그 호상구 증가에 의한 폐해를 어떻게 막을 수 있는가? 요즘에는 인터루킨 5 블러킹 에이전트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아직 정립은 안 되어 있지만
이게 일정 급성기를 넘기는 데 필요한 약이기 때문에 인터루킨 5 블로커 같은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스테로이드 대신 호상구를 줄일 수 있다고는 알려져 있어서 현재 시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드문 질환인데 우리가 왜 신경을 써야 되는가? 약물 부작용에 의해서 사망하거나 아니면 아주 중증으로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회 피해구제제도라는 것을 신청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구제제도에 도움을 받는 그런 경우들을 보시면 중증 피부 유해 반응에 해당되는 드레스 증후군, TN, 그리고 스티븐 존슨 증후군이 1, 2, 3위를 차지합니다. 실제로 스티븐 존슨 TN 같은 경우에 TN은 외국 보고에 따르면 사망률이 거의 30%에 이를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암 같은 경우에도 단기 사망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별다른 질환이 없던 환자에서 약으로 인해서 사망을 할 수 있는 이런 질환은 사실 우리 의료진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의료진들이 인지를 하고 생겼을 때 초기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의 스카 레지스트리를 2014년 만들어서 이제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 1,400명 정도 자료가 모여 있고 이를 통해서 외국과는 다른 한국인에서의 어떤 약제가 더 원인이 되고 있고 어떤 양상을 가는지 조사를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전적인 소인도 있는데 이게 나라마다 유전적 소인이 다 달라서 한국인에서 유전적 소인을 저희가 찾아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0년부터 2015년 6년 동안의 자료를 처음에 모았을 때 745건을 모았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드레스 361명, 스티븐 존슨 TN 384명의 자료를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가 흔한 원인 약제 한 30개 정도를 뽑아봤는데요. 이걸 전체적으로 보시면 알로프리놀이 14%로 가장 많았고 카바벤제핀 9.5%로 2위, 반코마이신이 4.7%로 3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것을 표현형별로 나눠서 보시면 스티븐 존슨 TN 같은 경우에 1, 2위는 전체와 같지만 3위가 아세타미노펜, 타이레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약이 위험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 타이레놀 쓰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타이레놀은 사실 약국이나 편의점에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약제들의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사용량 대비 빈도는 굉장히 낮지만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3위에 올랐던 것으로 보이고요. 드레스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하고 같은 순위를 보입니다. 그래서 중증 피부 유해 반응에 대해서 핵심 요약을 하자면 약물을 투여하고 있는 중에 발진이 생겼다? 약 끊으면 좋아지는 일반적인 약 발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이 난다. 환자가 상태가 좀 안 좋다. 그럼 전신 반응의 가능성을 생각하셔야 되고, 만약에 피부가 이제 조금 발진이 거무스름해지면서 박리가 생긴다. 작은 수포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에는 스티븐 존슨 TN을 좀 의심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피 검사를 했더니 호상구가 증가한다. 그리고 간 기능이나 신기능을 검사했더니 거기도 이상 소견이 나타난다. 이럴 경우에는 드레스 증후군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중증 피부에 반응 가능성을 꼭 의심을 해 보셔야 되고 원인 약물을 즉각 중단한 후 3차 의료기관으로 리퍼하셔서 혹시나 모를 중증 반응을 대비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